거지 같은 년이 우리 집 돈 훔쳐가고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입 닥쳐. 이 도둑년아. 거실에서 복도로 끌려갔습니다. 임신 7개월 배를 한 손으로 감싼 채요. 맨발이었죠. 여보, 제발, 문 열어줘. 남편은 문 너머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내가 뭘 숨긴 거 아니야.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CCTV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는 걸요. 갈색 봉투를 든 채 현관을 나서는 남편의 모습까지도요. 진짜 도둑이 누구였는지 곧 밝혀질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아라고 합니다. 올해 31살이에요. 지금 제 뱃속에는 7달째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처사이에요. 남편 현우 씨와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됐죠. 저는 소방청 119 상황실에서 일합니다. 전화를 받고 출동 지령을 내리는 일이에요. 급한 상황을 다루다 보니 침착함이 몸에 배었습니다. 인천 도화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시아버지 박만수님은 65이시고 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일하세요. 시어머니 오미정님은 61살이십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죠. 남편 현우 씨는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해요. 33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도 맞벌이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과는 온도 차이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나는 말이 없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직업 특성상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갑게 보였나 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출근 전에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장을 봐서 냉장고를 채웠죠. 주말마다 화장실 청소도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부담을 덜어드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이라는 게 참 어려웠어요.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건 일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웃고 수다 떨고 공감하고 그런 거요. 저는 그게 서툴렀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가족들이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겠다. 몸조리 잘해야 한다. 현우 씨도 웃으면서 어깨를 두드려줬죠. 그때는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기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신경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찬물 마시지 마라. 짠 거 먹지 마라. 밤에 돌아다니지 마라. 걱정해서 나온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가끔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임신 생활을 기록했어요. 원래 저한테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걸 메모하고 사진으로 남기는 거예요. 가계부도 쓰고 영수증도 다 찍어둡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성격이 그래요. 핸드폰 메모장에는 산부인과 진료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먹은 음식 목록도 있었고요. 마트에서 산 물건 영수증 사진도 폴더에 정리돼 있었죠. 가스비와 전기세 납부 내역도 스크린샷으로 남겼어요. 그냥 제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네. 임신했으니까 이제 일 그만두는 게 어떠니?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상황실 일이 앉아서 하는 거라서요.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굳더군요. 몸이 힘들 텐데. 애기한테도 안 좋아.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설거지를 마저 했죠. 그날 밤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일 그만두라고 하시네. 현우 씨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둬. 답답하게 왜 그래?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저는 제 일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급한 상황에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 보람을 느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친정어머니는 뭐래?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시어머니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 친정에서는 관심이 없나 보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죠. 임신 7달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봐야 했거든요. 카트를 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계란과 우유와 과일과 고기를 샀죠. 계산하고 나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장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현관에 계셨습니다. 장 봤어. 네. 저는 비닐봉지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따라 들어오셨어요. 유나야. 네. 너 요즘 돈 관리 어떻게 하니?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계부 쓰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셨죠.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냉장고에 넣던 우유팩을 든 채로 저는 멈춰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죠.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차가웠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 돈이 없어졌어. 저는 우유팩을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어떤 돈이요?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장롱에 넣어둔 돈. 1천만 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갈색 봉투에 담아서 이불 밑에 넣어뒀는데 없어.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는 모르는데요. 제가 손 뗀 적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집에 누가 있어? 나랑 내 시아버지랑 현우랑 너. 그게 다야. 그런데 돈이 사라졌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모릅니다. 안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거짓말. 시어머니께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셨어요. 너 청소할 때 안방도 들어갔잖아. 그건 맞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청소기를 돌렸거든요. 안방 문을 열고 바닥을 밀었죠. 그런데 장롱은 만지지 않았어요. 청소만 했어요. 저는 다른 곳은 안 건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리더군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현우 씨가 퇴근한 거였어요.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죠. 현우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우리를 봤어요. 왜 그래요? 두 분이 여기서 뭐 하세요? 시어머니께서 현우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현우야, 엄마 돈 없어졌어. 1천만 원. 현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 있던 건데요? 장롱이야. 이불 밑에 넣어뒀는데. 현우 씨는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의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나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팔짱을 끼셨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 유령이 가져갔어. 이 집에 누가 드나들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화면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쓴 돈 다 여기 있어요. 영수증이랑 가계부 다 정리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핸드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뭘 증명해? 그냥 종이 조각이잖아. 아니에요. 제가 산 것들 다 기록했어요. 저는 화면을 시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마트 영수증이랑 은행 이체 내역이랑 다 있어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종이 보여줘도 소용없어. 제 손이 떨어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흔들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현우 씨가 중간에 섰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요. 유나도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제대로 찾아봤어요. 찾아봤지. 온 집안을 뒤졌어. 없어. 시어머니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1천만 원이 증발했다고. 현우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까요? 혹시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께서 헛웃음을 치셨어요. 도둑. 도둑이 장롱 속만 열고 다른 건 안 건드렸겠어. TV도 그대로고 금반지도 그대로인데.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왜? 시어머니께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애기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죠.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유나가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지 왜 훔쳐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유나를 얼마나 알아.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사람은 몰라. 저는 부엌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배가 무거워서 더 힘들었죠. 현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유나야, 진짜 아니지.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물어보는 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해.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내가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 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게 증명이에요. 제가 쓴 돈 다 여기 기록돼 있어요. 1천만 원 같은 큰 돈 쓴 적 없어요. 그런 거 조작할 수도 있지. 시어머니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 숨겨뒀을 수도 있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저는 손으로 눈을 닦았죠. 현우 씨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없었죠. 엄마.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만하고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지금은 다들 흥분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현우 씨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왜 그 여자 편을 들어? 내 아들이잖아, 너는. 엄마. 편드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현우 씨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서 좀 쉬세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러고는 부엌을 나가셨죠. 현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유나야, 진짜 너 아니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도 확신 없는 목소리였죠. 나 아니라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를 의심해? 당신까지 의심하는 게 아니야. 현우 씨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근데 엄마가 저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 1천만 원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냥 나를 범인으로 몰아. 증거. 현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유나야.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중요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럼 당신은 나를 안 믿어. 그렇게 물었어요. 현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게 답이었죠. 저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배가 무거워서 걸음이 느렸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손으로 닦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현우 씨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계부를 다시 봤어요. 제가 쓴 돈이 다 기록돼 있었죠. 마트 영수증 사진도 있었고 은행 송금 내역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우 씨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 반대편에 누웠죠.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작게 불렀어요. 자자. 내일 얘기하자.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죠.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작게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죠. 미안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천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누가 가져간 걸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진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거였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내 아빠랑 좀 나가. 얘기 좀 하자. 시아버지와 현우 씨가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차가웠죠. 유나야. 시어머니께서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가져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정말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집에 너밖에 없잖아. 저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짜 모른다니까요. 왜 저만 의심하세요? 왜? 시어머니께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수상하니까. 맨날 핸드폰으로 뭘 찍고 메모하고. 그게 다 계획이었지.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그건 제 습관이에요. 일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습관.
시어머니께서 비웃으셨어요. 도둑놈 습관이지.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움켜쥐셨어요. 순간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 비명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시어머니 손목을 잡았어요. 하지만 힘이 너무 셌습니다. 이 도둑년, 내 돈 내놔.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잡아당기며 현관 쪽으로 끌고 가셨어요. 어머니, 아파요. 저는 배를 한 손으로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임신한 배가 무거워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빗방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시어머니께서 저를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죠. 다시는 들어오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내가 돈 가져온 날까지.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 배를 감쌌어요. 밖은 추워요. 제발. 쾅. 현관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차가운 복도 바닥이 맨발에 닿았죠. 빗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센서 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복도를 비췄죠.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애썼어요. 119 근무할 때처럼 침착하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안 써졌어요. 그래도 천천히 기록하기 시작했죠. 시간 오후 7시 42분. 날씨 비. 장소 15층 1503호 앞 복도. 저는 한 줄씩 적었습니다. 복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CCTV가 보였습니다. 복도 끝쪽에 설치돼 있었죠. 각도를 확인했어요. 현관문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메모에 적었습니다. CCTV 위치, 복도 끝, 각도, 현관 방향, 거리, 약 15m. 핸드폰으로 현관문 사진을 찍었습니다. 1503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혔어요. 복도 풍경도 찍었죠. 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신고받으면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묵직한 걸음이었어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경비원이었어요. 회색 제복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회색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멈춰섰어요. 잠깐 저를 쳐다봤죠. 그러고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죠. 경비원은 담요를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세제 냄새가 났죠. 감사합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제 옆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담배를 한 개비 꺼내 입에 물었어요. 불은 붙이지 않았죠. 그냥 물고만 있었습니다. 몇 동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103동 경비원입니다. 최덕배라고 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순찰하다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했어요. 덕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어요.
비가 점점 세지더니 이제 굵은 빗줄기로 쏟아지고 있었죠. 가족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덕배 씨가 말했습니다. 담배를 입에 문 채로 말하니까 목소리가 조금 웅얼거렸어요. 낯선 사람보다 가족이 더 아프게 하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덕배 씨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경비했어요. 이런 일 많이 봤죠.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담요를 꽉 끌어안았어요. 전화해요. 도와줄 사람한테. 덕배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임신했으면. 저는 핸드폰을 받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어요. 친구들 이름이 쭉 나왔죠. 그런데 누구한테 전화? 이 시간에 친구들은 다 퇴근하고 집에 있을 거예요. 가족이랑 저녁 먹고 TV 보고 있겠죠. 제가 전화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말할까요? 엄마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부산에 계세요. 여기까지 오시려면 3시간은 걸리죠. 그리고 엄마는 몸이 안 좋으세요. 무릎이 아프셔서 잘 못 걸으시거든요. 저는 연락처를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이름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딱히 전화할 사람이 없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나왔어요. 그는 저를 내려다봤죠. 유나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내일 다시 들어와. 오늘은 그냥 가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안 했어요. 1천만 원 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오늘은 엄마가 너무 화나셨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는 다시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벽을 짚고 몸을 일으켰죠. 아버지, 제발이요. 저는 손을 뻗었어요. 문 열어주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쾅!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덕배 씨가 제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해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누구든 전화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발로 작게 찼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죠. 미안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데 있게 해서. 덕배 씨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불편하면 불러요. 그가 말하고는 계단 입구로 걸어갔어요. 완전히 가지는 않고 거기 서서 복도를 지키듯 있었죠. 저는 담요를 더 꽉 감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메모 앱이 열려 있었어요. 제가 적어둔 기록들이 보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도둑으로 봤어요.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었죠.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깜빡이며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빗소리만 계속 들렸죠. 담요 속에서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가 불러서 완전히는 못 웅크렸어요. 그래도 최대한 작게 만들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는데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편 이름을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고는 연결됐죠. 여보세요. 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죠. 나야.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 밖에 있어. 어머니가 문 안 열어주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지금 엄마가 너무 화나셨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나 지금 복도에 있다고. 추워. 제발 문 열어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로. 유나야. 솔직히 말해. 1천만 원 내가 가져갔지. 현우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까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나도 힘들어. 엄마랑 아빠 사이에 끼어서 말이야. 현우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내일 다시 얘기하자. 현우야. 제발.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뚝, 뚝,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종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음이 울리지 않았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죠. 상대방이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죠. 남편이 저를 차단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죠. 연락처를 다시 열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보였어요. 손가락이 이름 위에서 멈췄죠.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지난달에 심장이 안 좋아서 입원하셨거든요.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전화하면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더 힘드시겠죠. 그래서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게 찼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죠. 아가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이런 데 있게 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죠.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돈도 안 가져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족들은 왜 저를 안 믿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자책이 밀려왔죠. 제가 말을 더 많이 했어야 했을까요? 시어머니랑 더 친하게 지냈어야 했을까요? 제가 너무 차가웠던 걸까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안일 돕고 시댁 식구들 챙기고요. 그게 부족했던 걸까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덕배 씨가 계단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등을 돌리고 창밖을 보고 계셨죠. 저는 담요를 더 꽉 감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어요. 맨발에 발가락이 얼얼했죠. 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기가 발로 연속으로 찼어요. 저는 배를 손으로 감쌌죠. 아가야, 엄마가 지킬게. 다시 속삭였습니다. 꼭 지킬 거야. 약속해.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죠. 아까 적어둔 기록들이 보였어요. 시간과 장소와 CCTV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밑에 추가로 적기 시작했어요. 확인할 것. 도어록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CCTV. 단지 출차 기록. 계단참 블랙박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19 상황실에서 일할 때처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우리 집 도어록은 디지털이었습니다. 출입할 때마다 시간과 비밀번호가 기록돼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15층에서 1층까지 누가 타고 내렸는지 다 찍혀요. 그 영상도 확인할 수 있겠죠.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는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차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기록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했어요. 계단참에는 이웃 주민 한 분이 블랙박스를 설치해뒀어요.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때 설치하셨다고 들었죠. 그것도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계속 추가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1천만 원이 사라진 날짜를 특정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셨는지 알아내야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의 기록을 모두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의 동선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경비실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남편 현우 씨는 출퇴근 기록이 회사에 있겠죠. 시어머니는 주로 집에 계시지만 가끔 마트나 병원에 가세요. 저도 제 동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위치 정보와 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했어요.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메모가 점점 길어졌죠. 배에서 또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저를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힘내라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됐죠.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덕배 씨가 뒤돌아봤습니다. 저를 확인하고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저를 지켜주고 있는 거였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배가 무거워서 힘들었지만 할 수 있었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어요. 엘리베이터 천장을 올려다봤죠. CCTV가 보였습니다. 작은 검은 돔 형태였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CCTV 위치와 각도를 확인했죠. 메모에 추가로 적었어요. 계단 쪽으로 갔습니다. 계단참을 내려다봤어요. 14층 계단참에 블랙박스가 보였죠.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작동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메모에 기록했어요. 덕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뭐 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덕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냥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저는 다시 현관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1503 숫자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 문 너머에 제 짐이 있었죠. 옷과 신발과 핸드폰 충전기와 지갑이요. 하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서 있었죠.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메모가 꽉 차 있었어요. 확인할 것들이 적혀 있었죠.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처럼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냉정했죠. 저는 119 상황실 직원이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하면 됐죠. 감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울고 싶고 화나고 억울했지만 그건 나중 문제였어요.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배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해낼 거야. 조용히 말했죠. 복도 센서 등이 깜빡이며 저를 비췄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제 모습이 창문에 비쳤어요. 임신한 몸으로 맨발로 복도에 서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일어설 거였습니다. 반드시요.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모 앱에 적힌 내용들이 보였어요.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119 상황실에서 일한 지 2년째였어요. 어느 날 밤늦게 전화가 왔죠. 교통사고 신고였습니다. 출동 지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다시 연락을 해왔죠. 사고 흔적이 없다고요. 허위 신고였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 사기였어요. 가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려던 거였죠. CCTV 영상과 블랙박스 기록으로 잡혔습니다. 그 일로 저는 배웠어요. 시간과 동선과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거짓말은 기록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았어요. 진실은 어딘가에 기록돼 있을 거였죠. 덕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덕배 씨가 돌아보셨어요. 경비실이 어디 있어요? 관리사무소요. 제가 물었습니다. 1층에 있어요. 왜요? 덕배 씨가 물으셨죠. CCTV 영상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해요. 덕배 씨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금은 경비실에 야간 근무자만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관리소장님 오시면 얘기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이 보였어요. 유리문 안쪽에 책상과 모니터가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네. 뭐 도와드릴까요? 경비원이 물었어요. CCTV 영상 확인하고 싶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작성하셔야 해요. 영상 열람 신청서요. 그런데 개인 사유로는 안 되고요. 범죄나 안전사건이어야 해요. 안전사건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제가 물었죠. 네. 본인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관리소장님 결제 받아야 하니까 내일 오전에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어요. 선배 이름이 보였죠. 강민수 선배님이었습니다. 예전에 119 구급대장으로 일하셨어요. 지금은 인천시청 안전정책과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었지만 선배님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유나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선배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저 지금 좀 급한 상황이에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선배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댁에서 돈 분실 사건이 있었고 제가 의심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CCTV랑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선배님은 잠시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는 신청하면 볼 수 있어. 도어록 기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선배님이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혹시 너희 집 현관 앞에 택배함 있어? 네, 있어요. 그 택배함 위쪽 보면 작은 카메라 있을 거야. 세대 자가캠이라고.
요즘 택배 도난 방지로 각 집에서 자체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거 확인해봐. 제 눈이 커졌습니다. 세대 자가캠이요. 응, 그건 개인 소유니까 관리사무소 허가 필요 없어. 누가 설치했는지 확인해봐. 혹시 너희 시댁에서 설치한 거면 영상 볼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선배님, 제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조심해. 몸 상하지 말고. 선배님이 말씀하셨죠.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배함을 봤어요. 현관문 옆에 설치된 금속 박스였죠. 택배함 위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검은 카메라가 보였어요. 렌즈가 현관문을 향하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저는 복도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덕배 씨가 가져다 준 담요를 덮고 있었죠. 잠은 거의 못 잤어요. 오전 8시가 되자 관리사무소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담요를 개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관리소장님이 출근하신 게 보였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소장님이 물으셨죠. 저는 어젯밤에 받았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CCTV 영상 열람 신청하고 싶어요. 도어록 출입 기록도요. 소장님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치 영상이 필요하세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요. 엘리베이터랑 복도 CCTV요. 그리고 1503호 도어록 기록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컴퓨터를 켰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유나야, 여기서 뭐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영상 확인하려고요. 같이 보시겠어요? 시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의자에 앉으셨죠. 소장님이 모니터를 돌리셨습니다. 화면이 보였어요. 여러 개로 분할된 CCTV 영상이었죠. 언제부터 볼까요? 소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핸드폰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돈이 없어진 걸 발견한 게 어제였어요. 그럼 그 전날부터 봐야 했죠. 그저께 밤부터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장님이 날짜를 설정하셨어요. 화면이 바뀌었죠. 복도와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시간을 빨리 감기로 돌리셨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는 게 보였죠. 밤 10시쯤부터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안 보였어요. 11시가 지나고 12시가 됐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때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1503호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 현우 씨가 나왔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갈색 봉투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도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계셨어요. 현우 씨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카메라가 엘리베이터 안을 비췄어요. 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화면 불빛이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 CCTV로 바뀌었죠. 현우 씨가 차에 타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출차했어요. 시간이 화면 하단에 표시됐죠. 219. 소장님이 빨리 감기를 계속 돌렸습니다. 3시 12분에 차가 다시 들어왔어요. 현우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이 멈췄어요. 사무실이 조용했죠. 도어록 기록도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장님이 다른 파일을 여셨습니다. 엑셀 시트가 나타났어요. 날짜와 시간과 비밀번호 입력 기록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스크롤을 내리셨습니다. 그저께 날짜가 나왔어요. 217. 비밀번호 입력. 문열림. 312. 비밀번호 입력. 문열림. CCTV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현우가 작게 중얼거리셨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우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나야. 지금 어디야?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왜? 현우 씨가 대답했어요. 집에 와. 지금 당장.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갑자기? 현우 씨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오라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같이 가시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힘없이 일어나셨죠. 소장님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파일 복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장님이 USB를 건네셨어요.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죠. 시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침묵이 흘렀죠.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비밀번호를 누르셨어요. 문이 열렸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뭐야? 왜 들어와? 시어머니께서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시아버지도 앉으셨죠.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우 씨가 들어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앉아.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현우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영상 파일을 열었죠. 이거 봐. 제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2시 17분. 현우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현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께서 화면을 봤습니다. 현우야,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우 씨 메일함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결혼할 때 서로 공유했거든요. 더미 메일함이 보였습니다. 삭제된 메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렸죠. 스타트업 동업자한테 온 메일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코인 손실 복구 방안. 하청대금 미지급 독촉. 회사 계좌 압류 예고. 메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화면에 글자들이 나타났죠. 현우 씨, 코인으로 1,500만 원 날렸다는 거 사실이에요. 동업자가 보낸 메일이었어요. 하청업체한테 줄 돈을 투자했다가 다 잃었다는 내용이었죠. 현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돈 가져간 거지.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렸어요. 빚 갚으려고. 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작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현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가져갔어. 내 돈을. 목소리가 갈라졌죠. 죄송해요. 엄마. 현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왜 유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시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께서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작게 말씀하셨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걸 증명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현우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내용 증명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폭행과 모욕에 대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어제 오후 7시 42분. 저는 부엌에서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습니다. 저는 한 줄씩 또박또박 읽었어요. 오후 8시 3분. 복도로 내쫓겼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을 저으셨습니다. 그만해.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오후 8시 11분. 남편이 제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새벽 2시 17분부터 3시 12분. 남편이 혼자 외출했습니다. 현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정말. 지금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 책임부터 지세요.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유나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저한테 한 게 뭔데요? 도둑으로 몰고 폭행하고 내쫓은 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오늘 아침 응급실에서 받은 거였죠. 두피 열상, 경추 염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CT는 못 찍었어요. 대신 초음파 검사 받았죠.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USB도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도어록 출입 기록도 프린트해 왔습니다. 단지 출차 기록도요. 이게 다 증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현우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미안해.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지만 참았어요. 이제 우는 건 의미 없었죠. 일어나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빌어도 소용없어요. 유나야. 제발. 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혼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혼. 내가 감히. 뱃속에 애가 있는데. 그래서 더 해야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이런 가족이랑 같이 못 살아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넌 정말 은혜를 모르는구나. 은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떤 은혜요? 폭행당하고 내쫓긴 게 은혜예요. 우리가 너 먹여 살렸잖아.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돈 벌어서 생활비 냈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계부 다 있어요. 영수증도 다 있고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입만 벌리고 계셨죠.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독촉장이었어요. 현우 씨 이름으로 온 거였죠. 우편함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것도 봐요.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현우 씨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2,300만 원. 코인 투자로 날린 돈이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을 몰래 썼대요. 하청업체한테 줄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현우 씨를 봤습니다. 정말이냐?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현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엄마 돈 훔쳐간 거야.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빚 갚으려고? 네. 현우 씨가 작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죠. 거짓말이야. 우리 현우가 그럴 리 없어. 시어머니께서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채무 통지서를 또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압류예고 통지서요. 이것도 봐요.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현우 씨 계좌 압류된대요.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현실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정해도 바뀌지 않아요. 시아버지께서 창밖을 보셨습니다. 한숨이 길게 나왔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어섰죠. 어디가?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집 구하러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더 이상 못 있어요. 임신했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애는 어떻게 하려고? 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키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면접 교섭은? 현우 씨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법원이 정하겠죠. 저는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유나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현우 씨가 일어나 제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시 한번 손 떼면 폭행으로 추가 고소할 거예요. 현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가방을 들었죠. 뒤돌아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혼자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숨이 편하게 쉬어졌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작게 속삭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따뜻했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원룸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건물들과 나무들과 사람들이 보였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나아갈 거였어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기가 작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이제 괜찮았습니다. 정말로요. 6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이름은 서아라고 지었습니다. 서늘할 서의 여름아. 맑고 시원한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원룸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죠. 119 상황실은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1년 동안이에요. 그동안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인천 구월동 복지관 3층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생활법 안전기록 상담소라고요.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나 금전 분쟁을 겪는 사람들에게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CCTV 열람 신청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도어록 출입 기록 확인하는 방법도요. 계좌 이체 내역 정리하는 법과 녹음 파일 보관하는 법도 알려줬죠. 말보다 기록이 강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제 경험으로요. 복지관과 협업해서 무료로 상담해 줬습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나갔어요. 나머지는 집에서 아이를 돌봤죠.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상담소 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는 멈칫하셨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죠. 미역이랑 쇠고기 좀 사왔다. 산후조리 제대로 하라고. 시아버지께서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날 밤 담요 덮어준 사람 있었지. 경비원. 네. 덕배 씨요. 그분한테 인사 좀 전해줘.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제가 직접 전할게요. 저는 대답했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아버지. 제가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멈춰 서셨어요. 잘 지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손을 한번 들어 흔드셨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비닐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미역 한 봉지와 쇠고기가 들어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아파트 단지로 갔어요. 예전에 살던 곳이었죠. 경비실로 갔습니다. 덕배 씨가 보였어요. 모니터를 보고 계셨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덕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아가씨, 출산했구만요. 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시락 싸왔어요. 플라스틱 도시락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김밥이랑 샌드위치 들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덕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걸 다. 그날 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을 때 지켜봐 주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담요도 덮어주시고요. 덕배 씨는 손을 저었어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저한테는 큰 일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덕배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살아요. 아가씨. 그리고 아기도. 네. 잘 살게요. 저는 웃었죠.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천천히 걸었어요. 단지 놀이터가 보였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 쫓겨났던 그날 밤,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앉아있던 제 모습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있었고, 일이 있었고, 저를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배웠습니다. 믿음은 말로 쌓는 게 아니라는 걸요. 기록과 책임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도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어요. 저도 웃었죠. 괜찮았습니다. 이제는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담소 문이 열렸어요.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였죠. 두 분 다 지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부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집에서 돈이 사라졌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죠.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요. 제가 말했죠. 부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씩 기록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책상을 비췄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으로 지켜집니다. 억울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실은 반드시 증명될 겁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